안녕하세요.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접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요. 강의와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흥영 교수님입니다. 이흥영 교수님은 현재 평택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며 평택대학교 지속가능발전 도시센터 소장님으로도 계십니다. 아울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시며 한국취업진로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만큼 오늘 강의가 유익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SDGs의 경영입니다. 지금까지 이흥영 교수님의 양력 소개와 강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9강 이흥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반짝이 박수로 맞이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대학이 벌써 오늘 9강째이죠. 그리고 마지막 강의이고요. 다음 두 번의 정도의 토론회와 그다음에 졸업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ESG 경영이에요.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은 주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국가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SDG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와 사회의 큰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이행할 때 기업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ESG라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ESG 경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수업으로다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ESG의 등장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ESG 경영의 확산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의 ESG 경영의 현황은 어떤지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회의 큰 구성일 수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운영과 경영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어떠한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기업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경영할 때에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ESG라는 것이 있는데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과거의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매출액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것들로서 기업이 평가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위기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 ESG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서 이 비재무적인 가치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 운영을 잘하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재무적인 가치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ESG는 기업의 경영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환경, 또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전체적인 지방적뿐만 아니라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변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혁신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재무적인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이 될 때에 기업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요즘에 ESG 경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SG의 세부 요소와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자원 및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 환경규제,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사회, 소셜과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고객의 만족,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가져가고 성별 및 다양성을 갖다가 가져가고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이 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뇌물 및 반부패 방지, 로비 및 정치기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 가치의 큰 새로운 패러다임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공시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것에다가 플러스해서 비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고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재무적인 성과의 창출을 갖다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처럼 비재무적인 어떤 성과 달성에 을 가져왔다고 보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보고하고 공시하는 것까지 가져갈 때 그래서 이런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과 비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이 동시에 달성이 될 때의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SG에 대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대한 요구가 되듯이 안 그러면 지구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가 평택사회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니까 SG 이행에 대한 요구가 나오듯이 기업이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ESG인데 이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의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에 대한 요구를 기업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요구가 있냐면 먼저 ESG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규제화되고 제도화되냐면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보 공시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이것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다시 흡수해서 제로를 달성하려고 하는 탄소 감축과 관련된 것들이 특히나 기업에게 규제로서 요구되고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고 기업은 이러한 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제도화되고 있는 ESG의 제도화가 기업의 측면에서 기업의 할 역할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ESG와 관련된 활동들의 정보 공시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탄소를 배출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무다. 그래서 이런 ESG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업은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결국은 투자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중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고객이 됐든 간에 이 기업의 특히나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런 요구가 ESG 경영의 투자자들로 봤을 때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ESG 노력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이런 ESG의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 어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ESG 요구가요, 이 기업의 평가에서 이 ESG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신용평가를 한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긴다. 신용평가를 한다. 그럴 때에 이 ESG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객들은요,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구매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무엇을 고려하냐면, 이것을 내가 왜 사야 하는가?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까지 고려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눈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의 고객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ESG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개념과 철학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를 좀 하면서 결국은 제품이라는 것은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생산 과정에서 한 기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뭐 공급 체인 또는 공급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완제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든지 다 이렇게 공급받게 되니까 공급 체인,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공급망의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SG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고객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고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MZ. 그러니까 새천년 시대의 어떤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뭐 이 정도 세대들인데요. IT의 능력이 뛰어나죠. IT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런 고객들도, 지금의 이 MZ 세대들도 제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ESG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고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사회의 구성으로서 재무적인 가치만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크게 보면 환경도 문제가,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의 가치를 얼마나 지켜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가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규제, 그다음에 투자자의 ESG 요구, 기업 평가의 ESG 반영, 그다음에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기업의 ESG의 등장,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ESG 규제 강화라고 얘기했는데요. ESG 공시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ESG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지금은 자율공시가 활성화되고 있고 2단계로 가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 모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담는 내용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 특히나 ESG,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SG 정보 공시라는 것은요, 이 사회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의 ESG 정보를 어디에다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서 이 자본시장에 공지하는 것을 ESG 정보공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ESG의 문제 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반영해서 공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고 또 기업에 투자를 한달까, 기업의 평가를 한달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는 조금 뒤처지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의 보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ESG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나로다가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기업 활동의 성과 지표 기준과 관련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는 GRI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GRI 기준, 이게 많이들 가져가고 있는 스탠다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지속가능 ESG 정보 공시를 키워드로 해서 이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KB금융그룹에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금융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 어떤 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서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데 이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GRI 기준을 선택해서 내용을 담았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다가 정보 공시를 했는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ESG 정보 공시를 할 때 그 기준을 명시하게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GRI 기준을 가져간다. 규제하면 ESG 규제하면 결국은 또 환경 아니겠어요? 탄소 감축에 대한 이야기죠. 이 기후변화 협약들을 하게 되는데 2015년 특히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 탄소 감축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추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이에 맞게 국가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2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넷을 달성하겠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는 얘기예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한국도 했죠. 투자자와 관련된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 투자자들이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이냐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나 행동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 및 수익의 이익,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업 지배 구조 등을 개선하여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과 경제 발전 등 선순환의 어떤 구축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증대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은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보고서, 그 다음에 기업의 ESG 경영 활동들을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든가 대출을 해주든가 자금을 갖다가 유입시키려고 할 때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든달까, 이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달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한달까, 여기 담배 생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가 금지된 이런 것들의 어떤 투자 금지된 국가의 무기 판매,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ESG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르웨이의 경우에 국부펀드인 GPFG는 2017년 환경의 오염과 관련이 있는 매출액이나 또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여서 약 한 122개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의 이 SG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활용을 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평가에서 예전에는 재무적인 성과만을 갖고서 기업을 평가했고, 이 재무적인 성과를 갖다가 재무표를 갖다 공시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 다시 얘기하면 ESG의 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함께 평가해서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전망에 따라서 신용평가 기관들은 특히나 ESG 전문 역량 보유 기업들을 M&A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요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국민연금의 경우에 기업의 ESG 평가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할 것인지, 또 기업의 평가를 갖다가 매기게 되고 할 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탄소 배출 관리 수준은 어떤지, 환경의 유해물질 배출 관리 수준은 어떤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 노력의 수준은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이 환경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측면도 한번 볼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근로자의 근로 환경, 그다음에 근로자의 인권, 다양성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즘도 많이 나오지만 작업장 내의 안전성 관리 수준이랄까, 그다음에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 업체 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품의 안전성 관리 수준, 그다음에 공정 경쟁, 이런 수준들을 갖다가 보고서 이 기업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기업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주주 권리 보호라든가 주주와의 소통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사회의 독립성 및 충실성 수준은 어떤지, 감사제도는 어떤지,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ESG 요구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측면에서 ESG 요구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 완제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인지 보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라든지 뭐 재료나 부품들을 갖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공급망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밸류 체인이 공급망 구조라고 볼 때 이 공급망에서 모든 체인을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도 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공급망 관리를 갖다가 할 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또 환경적으로 협력 업체에 요구되는 ESG 책임 경영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만을 하고 했다면 지금은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생산되어야 하는지까지도 고려하면서 제품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기업이 이 고객의 ESG 요구를 반영해서 경영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크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업이 ESG 또는 SDG 경영을 하게 되는데 왜 할까? 이 SDG 경영을 하고 ESG 경영이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크게 보면 전체 사회, 전 지구의 위험성, 그렇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오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사람들도 개인들도 존재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듯이 국가와 사회의 큰 구성일 수 있는 기업은 그 역할이 대단히 크기도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나 어떤 측면에서 지구의 온난화 측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탄소를 배출하고 해서 이 지구를 온난화시키는데 특히나 기업은 부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 환경의 지속성과 기업의 지속성은 공통분모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고 협정을 맺고 하면서 이 기후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게 되고 있고 기업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구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고 안 할 수 없게끔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화되고 기업이 재무적인 측면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많이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재무적인 성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니까 결국은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로 나누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그 상관관계는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을 잘하는 상위의 20% 기업들은 그 주가가 대단히 좋고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정량적인 평가와 분석 보고서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문제죠. 사회.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느냐. 이 아동들의 여성들의 노동을 너무너무 착취를 많이 했다. 그 제품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 노동이나 아동의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점차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 일에 관련된 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힘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이런 어떤 노동의 문제, 아동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SG 경영, SG 경영, ESG 경영은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권과 노동의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ESG 경영 하지 않으면 이제 투자 받지 못합니다. 벌금 내셔야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서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 경영은 확산되고 있다. 다음 주제는 우리나라 한국의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한국의 ESG 경영의 8대 동향, 8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최근에 내놓은 ESG 관련 8대 동향입니다. 첫 번째,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말씀드렸죠. 이게 제도적으로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ESG 채권 발행의 활성화고요. 그러니까 ESG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이나 일을 할 때와 관련된 특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특수 채권들이 발행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언했습니다. 2030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기업들에게 다가올 제도적인 그런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것입니다. 금융권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는 K 텍소노미를 지정을 하고 분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이사의 할당제는 더더욱 강화되고 있고 거버넌스 측면이죠.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이 되고 있고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8대, 8대 ESG와 관련된 이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말씀 이제 안 드려도 되겠죠. ESG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들을 반드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게끔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는 것을 갖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이것을 담아야 하는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ESG 채권, ESG와 관련된 채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한국은 특히나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한번 온실 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이냐? 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거나 넘어서거나 적거나 할 경우에 그 여분을 갖다가 부족분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더 많이 강력하게 될 것이고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진짜 돈을 많이 물어야 할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거래를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선언했죠. 넷제로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탄소 중립의 의미는 배출만큼 흡수해서 제로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의 탈석탄 선언, 환경부의 K 텍소노미 지정 분류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좋은 사업, 이게 녹색 사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여성 이사 할당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좀 정리를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 합니다. 왜? 이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너무 많은 거를 잘못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이 다른 타인의 자산이 함부로 막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의결권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ESG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SDG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뭐 CSR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CSR은 그냥 기업이 뭐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CSR 수준을 넘어서 ESG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어떤 컨설팅 회사들이나 이 회사들은 지금 각 기업에서 내놔야 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ESG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영역이나 컨설팅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영역에서의 큰 이슈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꼭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큰 이슈, ESG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왜 기업에게, 특히나 기업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기업 평가에 반영되고 있고, 고객도 ESG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이것을 요구를 반영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이 안 된다. 심각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이 SEG 지속가능 발전 목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채택하게 됐을 때 이 틀림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사회 가치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또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회와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공유된 가치, 좋은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ESG 경영이나 기업 혁신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구성원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경영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와 환경과 비즈니스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뭐 석탄 연료를 쓴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기업 스스로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SEG,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구성원들이 SEG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업 혼자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서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임원, 회사 전 구성원들이 이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 부서, 시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재원도 마련이 되어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의 어떤 욕구,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현 우리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지방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사회 구성일 수 있는 기업은 특히나 그것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철학을 반영한 것이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과 인바이런먼트과 사회, 소셜과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가치 있는 경영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짝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짝이.